안녕하세요.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 흡입술입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즘 눈 돌아가신 분들 많죠. 왜일까요?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나도 저렇게 날씬해지고 싶은데, 보기 좋은 몸매를 갖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고요. 다이어트에 많이 도전하게 되는데요. 가장 다이어트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 다이어트 하는 비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한 지방흡입학회 이선호 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방흡입 수술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 보셨는데요. 네. 비만이라고 그러면 비만에서 치료가 필요한 비만은 어느 정도를 비만이라고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비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흔히 체질량 지수라고 키를 몸무게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수치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규정하고 30 이상인 경우를 고도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 하는 범주에 저희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법 중에는 이제 약물요법도 네. 있고, 그다음에 시술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이 있을 텐데, 네. 크게 나면 한 3가지 정도 네. 분류될 텐데요. 네. 비만 치료제가 한동안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어요. 네.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비만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더 많이 소모하면 되는 건데 평상시 생활 식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안 먹고 식이요법 해서 노력해서 원하는 그런 몸무게를 갖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또 약물 치료법이에요. 근데 모든 약물은 다른 약물, 고혈압약이나 당뇨약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작용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반대작용도 항상 생길 수 있는데 특히 흔히 말하는 비만약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나 지방 분해약은 이 중추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반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면이 생긴다든지 두통,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떤 쉽게 흥분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피곤함을 없애주는, 그래서 비만약을 살 빼는 목적이 아니라 피곤함을 없애는 목적으로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도 생기고 해서 어떤 그런 약의 안 좋은 면이 많이 부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적절한 주치의의 관리하에 식약청에서 권고를 한 대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1년에 6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주치의의 지시만 잘 따라주시면 그런 작용을 최소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복용하지 않고 또 장기간 복용하지 네.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네, 것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비만 치료제도 한계가 있으니까 수술을 받게 네. 될 텐데요. 그렇죠. 제일 큰 한계는 약을 드셔보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제일 큰 문제가 약을 먹을 때는 체중 조절이 잘 되고 했지만 약을 끊고 났을 때 다시 원상복귀되는 걸 제일 많이 호소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도 이 약을 평생 먹을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먹을 거니까 목표 체중까지 도달한 후에는 약을 먹을 때처럼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영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비만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관심이 다이어트에 집중돼서 체중을 잘 유지하는데 그런 약을 안 먹거나 비만 클리닉에 다니지 않는 시점부터는 그런 노력도 같이 안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때처럼 식습관을 계속 유지해 주신다면 약하고 상관없이 다이어트에 잘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흡입 수술은 체중을 빼서 라인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하 지방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걸 다 제거하더라도 2, 3kg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던 분들은 거의 체중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변화하지 않고 라인을 교정하는 게 지방흡입 수술이니까 수술 받았을 당시에 몸무게만 유지하면 라인이 변하지 않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수술 받았을 당시의 몸무게보다 늘어나면은 당연히 좀 살이 찌는 현상 생기고, 거꾸로 수술 받을 때보다 감량을 해주시면 수술 효과보다도 더 좋은, 더 만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개념입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체중 조절용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은 그 보통 2달 정도면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되게 날씬해진 몸으로 뭐 친구나 다른 분들한테 보였을 때 그 주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요. 아, 너 뭐 이렇게 다이어트 잘했니? 되게 날씬해졌네, 이뻐졌네 하면은 그분들이 그 자체로 뭐 수술을 해서 이뻐졌든 뭐랬든 주변의 칭찬을 받다 보면 내가 이 결과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많이 나타나서 다이어트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분도 수술한 후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항목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상담할 때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지방 흡입 수술 받은 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동기부여해주고 용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할 때 위험성은 지금도 위험성은 없는 겁니까? 모든 외과적인 수술은 위험성이 0%는 아니죠. 뭐 당연히 지방 흡입도 어떤 일종의 외과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안전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방흡입 수술 자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된다. 하지만 수술할 때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마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방흡입 수술은 그 수면 마취를 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수면 마취도 어떻게 말하면 전신 마취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그 수면 심도를 너무 깊게 유지했을 때는 마취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사망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잘 갖춰놓고 하고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관리해주는 병원에서만 하신다면 마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마취 사고만 예방된다면 실제적으로 지방 흡입 때 생기는 안전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만 해도 지방 흡입 시술 중에 마취 사고가 일어나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많이 있죠. 꼭 지방흡입 수술뿐만 아니라 코 수술이나 눈 수술 같은 성형 수술도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호흡 관리를 잘못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능력 있는 경험이 많은 마취 의사가 꼭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 마취는 아시지만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편리한 거지만 너무 많이 시행하다 보면은 그 약의 과민 반응을 보여서 호흡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가다 생겨요.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조치만 취해 놓으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조치를 제대로 못 취했을 때 마취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일반인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겠냐 싶긴 하지만 네. 지방 흡입 수술이 시술 과정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간단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네.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하는지 네.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내원하시면은 디자인하게 되고 디자인한 후에 전신 소독을 합니다. 그 지방흡입 수술은 크게 째는 건 아니고 3mm에서 5mm 정도의 관 들어갈 정도로만 째기 때문에 그 오픈을 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소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베드에 누워서 이제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그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그 흔히 지방 녹이는 약이라고 알려진 그 약을 의사들 사이에서는 투메슨트 액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약물을 개발하신 그 원장님의 이름을 따서 투메슨트 액이라고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후에 그 약물을 넣어서 지방층을 좀 이렇게 좀 공간을 좀 넓힌 다음에 흡입관이라는 걸 캐놀라라고 하는 관을 넣어서 음압을 거는 기계를 이용해서 빼게 되죠. 그 후에 뺀 다음에 다시 그 쬐던 자리를 봉합해 주고 수면 마취 깨면 수술을 끝나게 되는 거고요.
수술 후에 한두 달 정도 이제 후관리라고 하는 관리를 통해서 좀 더 회복을 빨리 도와서 이제 2달 정도만 되면은 결과가 종료가 되는 거죠. 수술 후에는 이제 상처를 냈고 피하에 네. 이제 조직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네. 피하 출혈도 있어서 네. 멍 자국이 많이 남을 테고 네. 멍 자국이 보통 우리가 멍들면 네. 그 멍이 없어지는데 네. 적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그게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피하 출혈이 네. 흔적이 없어지려면 네. 그럼 붓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붓기는 더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네. 수술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네. 걸려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멍부터 말씀드리면 멍은 좀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지방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서 하다 보니까 그 피하 지방층에는 모세혈관밖에 없어서 큰 혈관은 없지만 그 모세혈관도 다 파괴된다고 보면은 알게 모르게 출혈이 생겨서 멍이 드는데요. 그 수술 후에 미세한 출혈은 길게 일주일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루 이틀은 멍이 안 들었어도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또 멍 드는 분도 있고 해서 멍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멍보다는 좀 많이 들고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3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되게 많이 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붓기 정도는 부어봐야 수술하기 전보다는 안 붓는 거죠. 안 붓는다는 두껍지 않다는 그 그렇죠. 말씀. 사이즈가 네. 뺀 거에서 붓기 때문에 빼기 전에 입던 옷을 못 입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붓기는 수술할 때 만들어 놓은 날씬해 놓은 상태에서 붓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과 같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거보단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이제 수술 받는 분들은 보통 수술 받고 나자마자 내일부터 날씬해진 모습을 기대하는데 보통 저희가 그렇게 설명하진 않고 2주까지는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빠진 형태의 모습일 거고 2주가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붓기가 빠진다. 그래서 한 달에 60%, 2달 되면은 8, 90% 이상의 결과는 나온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술하기 전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상태로 부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한 달에 60%, 두 달 뒤 80, 90%가 네. 이제 붓기가 내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상생활 복귀하는데 두 네. 달은 걸린다는 얘기네요. 최소.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일상생활 이제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은 뭐 집에서 간단한 설거지를 한다든지 일상생활 하는 건 다음 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것도 크게 육체적인 일 하지 않는 분들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특히 사이즈가 커서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했다든지 뭐 5000cc 이상의 지방을 제거했다든지 평소에 체력이 약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정도. 그 정도 시간만 지나면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뭐 골프를 친다든지 탁구 친다든지 하는 운동은 뭐 일주일만 지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캐뉼러 관을 가서 조직을 긁어냈으면 네. 피부하고 살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텐데 네. 들떠 있을 텐데 네. 골프를 한다든가 운동을 하면 네. 들떠 있는 조직이 흔들려가지고 네. 더 아무런 회복 시간이 좀 늦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는 그 우리 몸에 맞춰져요. 그래서 탄력이 좋은 분들은 벌써 수술 끝날 때쯤이면은 피부 바로 붙어버려요. 근육에 붙어서 빈 공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탄력이 없는 경우, 특히 아랫배 같이 튼살 많았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지만 그것도 1, 2주 지나면서 우리 몸에 잘 이렇게 맞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럼 빈 공간이 생겨서 피부가 쭈글거리고 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왜냐하면 수술하는 동안에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더 수축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흡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 중에 제일 큰 경우가 살이 처진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인 거죠. 처질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대부분의 분들은 처지지 않고 예쁘게 잘 올려 붙습니다. 그 안 이쁘게 붙어서 처진 모양이 남을 때는 후처치를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후처치가 필요 없지만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재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예쁘게 안 올려붙을 분들은 수술하기 전부터 웬만하면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는 분한테 정보를 드리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정도 처진 분들은 이렇게 후사진 보듯이 예쁘게 달라붙었지만
고객님 같은 분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기는 힘들 것 같고 요런 사진처럼 좀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은 그 정도 남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재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남아있는 지방을 조금 더 제거해서 올려붓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방 흡입술이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시청자들은 지방 흡입술이 거의 만병통치한 뭐 특효약처럼 그렇게 들릴 법도 하겠어요. 근데 지방 흡입 수술이 사실은 비만 치료의 만능 해결사는 아니죠. 네, 당연히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체형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지 어떤 건강을 좋게 한다든지 몸무게 자체를 줄여준다든지 내장 지방을 줄인다든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미용적인 면에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 부수적인 효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지방 흡수만큼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보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건 아닐 텐데요. 네. 어떤 사람한테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제일 좋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피하 지방이 많아서 수술 전후 결과가 확 바뀔 분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육형 인분보다는 흔히 말하는 물살 인분이 효과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흡입은 또 단시간에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두거나 취업을 앞두거나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체형 교정을 해야 될 경우에 자기 스스로 몸무게를 빼려면은 오래 걸리는데 이 지방흡입 수술은 2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도 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원장님이 좋은 점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잘못하면 확 현혹이 돼가지고 혹세 무민한다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부작용 중에는 아까 마취 사고 같은 큰 것도 있고 단순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이제 마취 사고에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과다 출혈 같은 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피하 지방층에는 큰 혈관은 없지만 잘못해서 근육을 건든다든지 하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출혈이 수술 후에 며칠 동안 생기다가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과다 출혈로 쇼크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찰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가끔 매스컴에 보고되는 게 복부 수술하다가 복강내 장기 손상을 일으켜서 복막염을 일으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합병증 중에서 짜잘한 합병증 빼고 가장 큰 합병증은 지금 말씀드린 과다출혈과 복강내 장기 손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그 기술만 섭득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에게 받으면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생기는 합병증은 수술 결과가 잘못되는 거죠. 기껏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지방을 너무 조금 뽑아서 효과가 없거나 수술을 받았는데 균일하게 빼지 못해서 어디는 많이 빼고 어디는 조금 빼서 딱 봤을 때 균질하지 않다는 말씀. 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흔히 생기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이면은 다 예방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떤 의료적인 시술, 저 같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을 다니면서 외래를 통해서 병원에서 관리 받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수술 잘 받고 나서 이제 후관리가 중요한데요. 그 후관리는 수술 후에 손상받은 조직을 빨리 되돌리는 이제 후관리는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술법을 통해서 후관리를 받고요. 후관리 받는 도중과 끝난 이후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더 많겠죠. 아무리 수술이 잘 돼서 체형이 예쁘게 나왔어도 관리에 소홀해서 다시 체중이 는다던가 살이 찌면은 라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주목하셔서 또 영양적인 어떤 수술 후에 피해야 될 음식과 많이 취해야 될 음식 같은 거 영양 상담을 통해서 숙지해서 꼭 지켜주시고요. 특히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운동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셔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행동수정요법이라고 나에게 있어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수정해 가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들을 안 하도록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네. 그런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든가, 네.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일단 곱기 대신에 라면 같은 네.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든가, 네. 패스트푸드를 찾는다든가, 네. 그런 걸 안 하도록 네.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 받은 분들한테 이제 후관리를 해드리는데요. 1차적인 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회복을 돕는 후관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후관리는 이 결과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상담과 행동 수정요법 같은 포괄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이제 후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만 퇴치를 위해서 네. 유전자 분석 연구도 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맞춤형 비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전자 중에서 우리 비만에 관련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누구는 탄수화물을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든지, 누구는 체중이 늘 때 내장 지방만 늘고, 누구는 피하 지방만 는다든지, 이게 실제로 유전자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규제가 있어서 모든 유전자를 다 검사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미있는 사항처럼 개인적인 차이가 유전자에 다 나타나가지고요. 그거 결과를 보고 탄수화물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 체형이니까 탄수화물을 피하고 다른 걸 많이 먹는다 한다든지, 또 운동할 때도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유전자에 운동을 아무리 해도 비만에 도움이 안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분들은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지 않게끔 하는, 먹는 거에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비만 퇴치하는데 지금 많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도움 말씀해 주신 이선우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